네, 들어갑니다. 기록 중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누가 알려주셨죠? 네. 일단 바로 처음부터 재생해 볼게요. 자, 뭐 대지권 미등기 관련된 사항 기억나시죠? 복습사항으로 다 넣어놨습니다. 4강에 요거 분양할 때 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이거 내일 저 무료특강 하는데 요것도 좀 집어넣어놨어요. 지금 강의가 어떻게 보면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게 한 달에 막 등기를 작업을 공투까지 해가지고 한 8개 막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면은 그매 시기마다 중요한 내용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리고 질문 주시는 것들 때문에 제가 더 발전을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이 질문 너무 다채롭게 개톡을 통해서 주셔가지고 그 질문에 답하다 보면 그 내용들이 정말 수업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강의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귀한 질문 주신 거를 내일 무료 특강 또 어떻게 또 제가 또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또 하게 돼가지고 내일 하게 될 때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돼. 내일 만약에 참가 신청하신 분들은 어떤 것까지 좀 하게 되냐면요. 저희 그 낙찰반에서 했던 그 기타 개별 사례 분석하는 이런 식이 아니고 용어 설명한 다음에 전천후 과정 있죠. 낙찰 받고 나서 이후에 등기 치고 등기 친 다음에 소송 걸고 막 이런 과정 이런 것까지 좀 다 해볼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좀 보시려면 내일 무료통에 참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 신탁 관계도 이렇게 봤는데 오늘 신탁 질문하시는 분 때문에 이 말을 좀 만들어봤어요. 그 경매 조사하다 보면 신탁이란 말이 가끔 들어가는데 여러분은 신탁 회사가 뭐 하는 회사인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시죠? 잠깐만요. 제가 위에서 채팅창을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을게요. 아하, 예, 보입니다. 네, 채팅창 이제 보여요. 물론 이제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옛날에는 화면을 2개 켜놓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는 모습 자꾸 보시죠? 오늘은 그게 없습니다. 조그만 화면 갖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탁이라고 돼 있는 부분에 지금 보이세요? 커서에 신탁 원부에 이렇게 지워져 있고 수익관리 점은 무궁화 신탁이 돼 있어요. 지금 혹시 메모 가능하신 분은 메모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고시원 관리하는 게 있거든요. 고시원 관리하는 거. 원룸이 한 48개 호실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대출을 신탁 대출을 받았어요. 신탁회사. 무궁화 신탁은 아니고 대한토지투자신탁. 여기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금이 많이 나오니까 거기서 받았겠죠, 당연히. 총 금액은 한 32억, 3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대출을 한 7, 8억 땡겨오기 위해서 거기서 받은 건데 받다 보니까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신탁회사라고 하는 것은 신탁회사라고 하는 것은 임대차 보호법의 지위를 상쇄하기 위한 그들만의 법적 조치를 만들어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근저당권을 설정을 하더라도 최우선 변제권은 근저당권에 앞서서 보호해 주시는 거 아시죠? 이건 설명 들으셨죠? 아니야, 이거 모르면 적어요. 이건 적어요. 우선 변제권이 있고 최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이건 무조건 아셔야 돼. 무조건 아셔야 돼. 배당을 할 때 내가 권리 분석을 할 줄 아는데 권리 분석한 거 위로 올라오는 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우리 전세권, 임차권 되게 중요했고 물권 중에서도 선순위 그렇지. 채권의 물권 누구야? 열정여행. 이게 이름이 매치가 안 되죠. 아무튼 이렇게 채권의 물권은 엄청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 게 그 앞에 나왔던 것 중에 경매 신청 비용 한 200만 원 들어갔던 거. 그 무조건 1순위로 받아가고 당해세라 그래가지고 그 집에 해당돼서 부과되어 있는 국세 중에서 종소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들 다 받아간다 그랬잖아요. 그 임급채권 받아가고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신탁회사의 1순위 등기예요. 대출을 신탁회사에서 받으면 은행근저당보다 조금 더 안 좋은 게 뭐냐면 순위상 근저당을 설정한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경매권자들의 권한이 있거든요. 임차권을 성성해가지고 임차권이 채권의 물권화가 되면서 이거를 보호해주기도 하고 대항력. 그 대항력이 없는 사람들도 소액임차인이라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서울 기준으로 한 1억 5천 정도에서 한 3, 40%는 미리 먼저 보호를 해주는 소액 임차인 보호제도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금 제가 말을 좀 빨리 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방빼기. 돌려보세요. 누가 방빼기라는 전문 용어를 잠깐 이런 은어를 열정님 누구야 지금? 열정님 이름 뭐죠? 네, 아무튼 이민경님이구나. 예, 예. 아무튼 저분은 조금 뭔가 많이 들어보신 거야. 그러면 이 방빼기를 하는 거, 방빼기를 또 경매에서 2번 공제를 해줘서 MCU, MCS 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런 공제도 있거든요. 근데 이 방빼기조차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신탁회사 대출입니다.
그래서 신탁회사가 여기 위에다 이렇게 원부를 설정을 해놓잖아요. 그럼 얘가 1순위 소유권으로 보존이 돼서 소유자가 대원 도시개발산업이어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그 모든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권한을 앞서서 신탁회사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 입장에서 제 고시원 신탁대출 받아들였죠. 고시원에 들어와서 보증금을 낸 사람들은 원래는 최우선 변제 대상이에요. 300, 500 이런 보증금이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만약에 우리 회사가 부도가 나가지고 못 돌려줄 상황이 되면 보증금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러니까 부동산 회사에서는 설명하기가 엄청 까다롭죠. 그래서 부동산에서 신탁 대출이 있는 물건들은 소개를 좀 잘 안 시켜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보증금을 좀 500에서 300으로 낮췄어요. 그래서 지금 100으로 낮출까도 생각 중이에요. 지금 방이 한 48개인데 48개 중에 지금 차고 있는 속도가 시기상으로 또 있지만 좀 느려요. 11개 찼으니까 지금 아직도 30, 40, 11개 찼지, 11개 찼, 37개가 남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신탁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싸거나 금액을 많이 주는 대신 1순위 소유권에 보존이 되어 있다. 얘들은. 기억하세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송파 아이파크입니다. 질문 드릴게요. 질문. 먼저 질문부터 드릴게요. 여러분, 구분지상권 제가 일강에서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일강 복습 좀 많이 하신 분들. 제가 보니까 개별 질문들 하시는 분들 중에 복습을 진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구분지상권 기억나세요? 자기 집이 수도권인데, 서울 수도권인데, 구분지상권이 지나가면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다. 다 얘기하네요. 이거 진짜 수업 잘 들었어. 진짜 두 분 마음에 들어요. 좋은 거예요, 원래. 근데 여기가 구분지상권이 들어갈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기 지하철이 있습니까? 여기 나와서 지하철로 바로 못 가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송파 장지역이나 이쪽 부분 좋아하는 건 뭐냐면 하비오 푸르지 오피스텔은 여기로 연결이 바로 돼 있고요. 가든파이브도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문정역이라고 하는데 보면은 거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지식산업센터랑 법도타운 같은 데가 다 지하철로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뭐 지하 2, 3층으로 내려가면 지하철이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만 알아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는 그 건물에 뭐가 설정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구분지상권 설정돼 있는 겁니다. 그래도 도대체 여기가 왜 설정돼 있는지 지금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라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저하고 되게 오랫동안 함께 할 거예요. 지금 사주차지만 좀 아직 거의 절반밖에 안 왔어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제가 다룰 텐데 이게 왜 구분지상권이 도대체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동남권 유통단지네. 문정 이동이야. 소리공원 글쎄 뭐 공원 때문인가? 아니잖아. 이마트 때문이야? 그것도 아닐 거야.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재개발 단지였지 않을까 싶어요. 재개발 단지인데 위에서 신탁회사가 건드렸잖아. 그럼 신탁회사한테 넘겨주고 나서 소유권 다시 갖고 오는 과정이 있죠. 이를테면 앞에 봐봐요. 다시 한번 봐볼게요. 신탁 회사한테다가 줬잖아, 소유권 이전을. 근데 신탁원부 삭제를 하고 소유권 이전하고 말소했죠, 신탁 등기를. 그럼 신탁 재산이 귀속됐다는 말은 얘한테 줬던 거 다시 가져왔다는 뜻이죠. 이해되나요, 이거? 그런데 하필이면 대원 도시개발산업 주식회사지. 그럼 이 지역 뭔가 개발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동산을 조금 오래 하거나 경영을 좀 오래 하면 재개발, 재건축을 안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같이 공부하게 돼. 그런데 다행히도 제가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뭐 억대의 돈을 많이 이렇게 불렸던 것들은 거의 재개발 재건축이에요. 경매로는 단타를 치거나 여러분이 이제 많이 그런 고민을 하시지만 아파트 낙찰받이긴 하지만 어, 여러분이 생각할 만큼 큰 수익은 안 납니다. 생활비가 나오거나 아니면 세금 66% 떼고 나면 1년 이내에 팔아버리면 거의 좀 허무하다는 경험을 좀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저만 그런가 모르겠는데 욕심이 큰 사람은 허무해. 이게 생활로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계속 생활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산이 많이 늘어나려면 오래 갖고 있는 끈덕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제가 마인드를 자꾸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그때 막 팔아버리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그게 안 좋아요. 지금 이거 재개발하고 연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다시 갑니다. 도시개발산업회사 이름도 이상해. 그런데 신탁을 썼어. 신탁을 썼는데 다시 신탁 등기를 말소하고 가져왔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거 재개발에 신탁회사가 맡았을 때 가장 전형적인 현상이에요, 이게. 재개발을 조합원들이 하면 신탁회사만큼 정확하게 가지 못하기 때문에 느려요, 속도가. 아실랑가 모르겠네. 그래서 재개발 어떤 그 채팅창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우리 신탁회사에 좀 하죠. 막 이런 사람들 되게 많아요. 싸웁니다. 그래서 조합이 결성되고 해제되고 결성되고 이것도 사업이란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봅시다. 제가 추정한 게 맞는지 진짜 맞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 건물을 봤더니 이번에 근저당 등기를 말소하고 나서 근저당권 설정을 다시 이렇게 해놨고 주택 임차권이 여기 딱 설정이 되어 있네요. 이게 뭐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하고 한번 배웠어요. 기억나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 기억나면 1번. 네.
한 명만 기억나는 거 아니죠? 열정여행료 정규 좋아요. 박진경 님도 합류하셨네. 좋아요. 좋아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우리 지난 수업에도 했습니다. 이거는 엄청나게 잘 아시는 분들 경매 구력이 있으신 분들도 틀리셨잖아요. 기억나세요? 예, 기억나시군요. 임차권 등기 명령은 사후적인 겁니까? 사전에 설정하는 겁니까? 이거는 번호가 아니고 사전 사후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둘 다 누구야?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은 사후 한 명만 맞았네. 정규형님만 맞았어요. 역시 정규형님 좋아요. 치고 나가네. 사전 사후에 관해한 건 임차권 등기 명령이 아니고 임차권 등기 설정하는 거. 설정은 사전에 집주인에게 부탁해갖고 할 수도 있고 사후에 집주인과 상관없이 나 이거 돈 받을 거 있어 하고 날짜 땡겨가지고 신청할 수 있지.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제도라고 해서 이렇게 카임이라고 하는 민사 혹은 검찰청에 보고하니까 뭐 어떻게 보면 형사적인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요 조치를 취해놨다는 건 자기가 계약서는 있는데 이 사람이 자기 어떤 부주의에 의해서 부도가 나버린 거야. 그래서 나한테 돌려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거지, 전세금이나 이런 걸. 그럼 난 사후에 요걸 명령을 내려. 그래서 요 날짜는 이때인데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 수업? 요 날짜는 이때인데 사실 봤더니 계약 일자는 이때야. 거의 2년 전이죠, 2년 전. 그래서 여러분 등기 명령에서 저 마지막 요약 사항에서 봤을 때 기억나요? 이게 어떤 게 더 선순위예요? 그랬더니 여러분이 거의 다 근저당권 선순위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임정권이었던. 그것이 확실히 이 기억이 오래 가는 거 보면은 여러분이 기억하는 방법이 이름 두 개를 이렇게 엮어요. 아시겠죠? 불륜이란 말 따로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그게 아마 제 생각에는 수업했던 내용이 기억이 나는데 KCC 아파트인가 하남에 있었던 그거 같은데 맞죠? 네. 그렇습니다. 17번 아니라 18번 뭐 이렇게 나와있던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 봤더니 지금 이거는 임차권 계약 일자는 1월 21년이고 21년이니까 적어도 이 날짜 중에 가장 늦은 것. 세 개 중에서 26일 요 날짜입니다. 요 날짜. 점유계 실제 요 날짜보다 앞선 근저당이 없으면 얘가 선순위예요. 기억나시죠? 다시 밑으로 내려봅시다. 아까 별도 등기 있음 있었죠? 그런데 여기는 4번 등기는 부번을 달았어. 본번 밑에 부번 있었죠? 제가 등기 보는 것만큼은 꼭 여러분한테 다 알려드린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시죠? 오늘은 시간이 조금 오버될 수도 있어요. 좀 자세히 갑니다. 제가 이렇게 열정이 살아있을 때가 잘 없어요. 청소해가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 어, 그때 왜 이렇게 여러분을 보고 힘이 나는지 모르겠어. 지금 두 명의 화면이 보여서 그래도 조금 같이 수업을 하는 느낌입니다. 혼자만 하는 느낌이 아니고 감사해요. 좋아요. 9번에 4번, 1번 달았던 건물만 등기라는 건 토지가 어디에 묶여있다는 뜻이야. 표지 별도 등기는 뭐겠어요? 아까 했던 구분지상권이라는 얘기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구분지상권은 지하철에 관한 것도 아닐 것이고 전파탑이 지나가던 것도 아닐 거야. 뭐다? 신탁회사에 맡겼는데 신탁회사에 맡긴 거를 다시 가져올 때 건물만 우선 가져오고 토지는 다른 것들의 등기가 다 맞춰진 다음에 가져올 수 있게끔 토지 별도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든파이브 옆에 있는 요 지역이 좀 문제가 많긴 해요. 가든파이브가 원래 청계천에 있는 그 상인들을 옮겨주던 곳인 건 아나요, 다? 아세요? 몰랐어요? 청계천에 있는 상인들을 이명박 때 끌어내가지고 이쪽에다 옮겨준 거야. 사실 근데 그게 신의 한 수여서 이쪽이 땅값이 훨씬 비싸거든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 지역이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아세요? 네, 가보신 분들은 송파 쪽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는데 제가 송파 쪽은 항상 있으니까 아는데 상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건물들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게 10년쯤 뒤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상권 처음에 신도시에 들어갈 때 상가 분양을 받지 말라고 제가 반드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유는 뭐냐면 거기는 아직 빈 땅이야. 사람들이 들어와 살지 않아요. 그러니까 10년 뒤부터 상권이 활성화될 거야. 마곡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지금 엄청 잘 나간다고 하는 지금 렉처용의 윤영쌤을 이끌고 있는 그런 그 곳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좀 괜찮은 거지 10년 전에는 미분양이었습니다. 상가는 다 공실이었어요. 스타벅스 빼고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망하는 가게들이 사거리 코너 상가, 제가 제일 비싸다고 했던 그 코너 상가가 계속 3개월, 6개월 단위로 망했습니다. 지금도 거긴 마찬가지긴 하던데요. 월세가 너무 비싸니까 그렇겠지. 이해되시죠? 광교는 어떻습니까? 미분양의 무덤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괜찮다고 시작하는 지역도 엄청난 미분양이었다. 위례는요? 위례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위례 가보세요. 아직도 공실인 데가 많습니다. 1년 전은요? 어마어마했어요. 10년 전은요? 미쳐버려요, 진짜. 그런데 거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상가 분양을 받았습니다. 10억에. 어떻게 됐을까요? 그 상가 6억, 5억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그리고 그거에 해당해서 상가 수익률은 월세로 결정되기 때문에 월세가 처음에 350이었던
통신 판매 업체가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 150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통신업계에게 줄 수가 없죠. 이러면 저가 상품들 들어오면 메가커피나 이런 데도 준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 자기 이자가 안 나옵니다. 이러면 매달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관의 무게를 진다는 말 아시죠? 건물을 갖고 사업을 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왕관의 무게를 지는 거랑 비슷해요. 근저당권 설정 볼게요. 자, 흥한산업 수익 잘 기억하세요. 흥한산업 이름도 흥한이라고 지어놨네. 경상남도 진주회사 이거 좀 이상하긴 하다. 근저당권을 변경했어요. 공동담보 해제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주택 임차권이 요 뒤에 들어와 있어요. 2순위네. 2순위. 주택 임차권이 2순위네요. 임차권 등기 명령 쳤는데 날짜 봤더니 19년이야. 19년. 위에 봤더니 20년이야. 누가 선순위예요? 누가 선순위예요? 1, 2. 1, 2. 2. 이제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거라고. 이제 뿌듯하네. 예, 선생으로서 보람이지, 이런 게. 이걸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얘가 먼저라고 생각 못 한다고. 그러니까 인수금액이 있는 거를 생각 못 해. 이게 대항력 인수금액이요, 이게. 이게 인수돼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저당이 앞에 있으면 뭐해? 이 날짜가 아니라니까. 이건 명령이기 때문에 계약서는 이때야. 이때 중에 느린 거 해보자고. 17년, 19년, 19년. 뭐하러 저면은 또 늦게 있어, 2년 뒤에. 하지만 얘 앞에 봤더니 얘보다는 여기 앞이죠.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확정일자 봐. 확정일자. 21년 5월 21일이야. 이 금액에 대해서는 보전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선순위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이런 등기를 보여드린 이유 아시겠죠? 금액 앞에 있는 거는 괜찮아. 근데 뭔가 증액을 했잖아요. 이 증액 금액은 얘보다 뒤지 지금. 날짜가. 보이세요? 요런 등기까지 보실 줄 알면 이제 아주 쉬운 거 말고 조금 어려운 걸 보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앞에 거 처음에 계약했던 건 괜찮아. 근데 두 번째 증액했던 거는 보고 못 봤죠? 날짜 얘가 빠르잖아. 그러니까 순서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 얘, 얘. 되시죠? 그 다음. 강제경매는 정주영이었습니다. 정주영 누구였어요? 불륜관계든 뭐든 엮어요. 얘였잖아, 얘. 그럼 누가 친 거야, 이거는? 전세권자가 친 거잖아요. 강제경매예요. 뭘 통해 했나요? 소송. 소송. 임의경매를 못 친 이유가 뭐야? 임차권 설정을 계약 당시에 못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 설정은 전후 두 개 다 된다. 기억나시죠? 전후 두 개 다 된다. 그런데 이거는 임차권 등기 명령이야. 사전이야, 사후야? 사후입니다. 사후. 이해되시죠, 이제? 사후에 했으니까 강제경매예요, 임의경매예요? 임의. 아, 강제. 내가 틀린 거를 열정이 막아주셨어. 임의는 근저당이 있을 때고, 사전에 설정해놨을 때고, 강제경매는 소송을 지가 했어요. 이 사람은 변호사를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똑똑해, 이 사람.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거 배웠잖아. 약정, 금지사항, 판매 특약 이런 거, 아까 부번에 달려있는 것 중에 분양권에 해당했을 때 우리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그럼 옆에 중요등기사항에 나와 있는 거 못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기억나십니까? 제한 물권 설정? 이게 2강인가 1강인가에서 제가 했을 거예요. 완전 물권이 소유권이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세요? 제한 물권이라고 하는 건 소유권은 아닌데 뭔가 한계가 있는 거. 예를 들면 지상권이라든지 유치권이라든지 이런 거였어. 기억나요? 그러면 얘는 주택기금을 제외한 제한 물권 설정을 제외하거나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제한 물권 설정하거나 아무 할 수 없음. 얘가 완전한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닌데 흥한 애들이 얘가 완전한 소유권이 있는 건 아닌데 근저당을 갖고 있잖아요. 근저당. 근저당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특약을. 1번 부번에다가. 1번 근저당에 부번 달아가지고 요 신청까지 해놨겠지. 이해되시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한번 가볼게요. 담보가등기를 이번에 물어보신 분이 있어요. 지금 앞에 거는 메모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건 뭐였냐면 앞에 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임차권 등기 명령에 대한 구분입니다. 지금 열정여행님 지금 너무 잘하셨고요. 사전 사후 문제 진짜 중요하고 내가 순위상으로 위에 근저당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의 자세한 날짜 중에 세 개 중에 가장 느린 거를 보실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건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증액도 있었거든. 근데 증액은 보호 대상은 아니야. 2순위야, 2순위. 그러니까 금액이 높게 낙찰되는 건 괜찮은데 낮게 낙찰되면 앞에 거밖에 보호를 못 받아요. 이해되시죠? 가등기는 누가 물어보셨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우리 단계에서 아직 사주차에 가등기를 하면 안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뭐 특수물건이든 뭐 여러 가지를 같이 공부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해가지고 제가 가등기는 여러분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요. 가등기는요. 낙찰 5건 이상 되기 전에는 혼자 판단하지 말 것. 제가 말하고 여기. 제가 말하고 싶은 여기.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래도 조금 먼저 해봤다는 이유로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꼭 물어봐 주세요. 가등기라는 거 들어갈 때는 가등기는 종류가 몇 개? 두 개, 두 개.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 핵심적인 사항만 좀 알면 된다. 왜냐면 부가적인 거 빙빙 돌아가는 거 뭘 아냐. 그런 거 하면 변호사 되는 겁니다. 변호사. 아시겠죠? 우리는 뭐만 알면 되냐면 해도 되는 거 하지 말아야 할 것만 하면 돼. 그러면 가등기에서는요 종류가 두 개인데 하나는 담보가등기라는 게 있고요. 담보가등기라는 게 있고요. 담보가등기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요 소유권에 관련된 가등기가 있습니다. 저희도 안 써놨나요? 여기 있네. 소유권 권리 설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고도 부르고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고도 부르고요. 담보가등기라고도 부르는 게 1번, 2번 두 종류의 종류가 두 개. 종류가 두 개. 세 개 같잖아. 순위보전 가등기. 근데 순위보전 가등기가 소유권 이전 청구권하고 똑같아. 이거 두 개가 똑같고 위에 게 달라요. 담보가등기는 뭐냐면 가등기를 잡은 사람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등기는 등기를 잡은 거랑 똑같거든요. 그런데 근저당하고는 뭐가 달라요? 근저당은 채권이잖아요. 그 채권. 너 돈 안 주면은 내가 경매 신청할 수 있어. 강제 경매 혹은 임의 경매 신청할 수 있잖아요. 배웠죠? 역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등기는 뭐냐면요. 근저당 개념이 아니고 소송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돈을 안 주면 그냥 네 집이 내게 되는 거예요. 소유자가 변경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랑 똑같아. 가등기라는 말에 가만 붙어 있을 뿐이지 사실 이 집 내 거야, 내 거. 네가 돈을 못 갚으면 그냥 내 거야, 집이. 이게 가등기예요. 종류 몇 개? 두 개, 두 개. 근데 우리가 조심할 건 뭐? 소유권에 관련된 거. 소유권에 관련된 거. 왜? 담보가등기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의 목적이 뭐죠? 네, 돈 받는 겁니다. 돈 받는 거예요. 돈 받는 거면 어차피 이 사람은 어디에 참여하냐? 배당 절차에 참여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배당 절차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근저당이랑 똑같게 봐도 상관없잖아, 사실. 금저당 설정한 사람도 그 사람이 집을 갖고 싶은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해되세요? 돈 받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쓴 거야. 이게 좀 유치하고 쉽게 느껴질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쓰는 게 이해하기 제일 쉽을 거예요. 돈 안 주면 너 경매 신청할 거야. 이게 근저당이라면 돈 안 주면 네 집 내 거. 이게 가등기거든. 그런데 담보 가등기의 목적은 네 집을 내 거로 하고 싶어가 아니라 돈 받고 싶어잖아. 그럼 사실 근저당하고 같은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경매 신청하고 채권 계산서하고 배당자 되는 배당 후 소멸 가등기라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얘를 그냥 말소 기준권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설명을 하면 좀 쉽나요? 다시 선순위 근저당이 말소 기준권이잖아요. 그러면 선순위에 가등기가 있어. 가등기가 있다는 거는 말소 기준권으로 봐도 되지 않나요? 이거 조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앞으로 담보 가등기는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물어보면 요 세 개로 알 수 있다고 여기 메모를 해놓으세요. 경매 신청을 했어. 혹은 채권 계산서를 제출한 사람이고 가등기한 사람이 배당에 들어와 있어. 이름을 봤는데 배당 신청한 사람이나 채권 계산 제출한 사람의 이름에 얘가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럼 얘는 받고 싶은 목적이 집의 소유권을 받고 싶은 목적이 아니라 돈 받고 싶은 거죠. 그럼 얘는 말소 기준권을 보는 거야. 이거 질문하신 분은 지금 잘 들으세요. 제가 실명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어려운 질문을 하셔가지고 지금 다들 지금 얼굴이 안 좋아 지금 안 좋은데 다시 설명을 할게요. 가등기 종류 두 개, 두 개, 두 개. 한 개가 어려운데 한 개는 요런 거를 보고 찾으세요. 밑에다 제가 밑에 할 수 있는 방법도 이제 예시를 들어놨으니까 그거 볼 때 얘기해 줄게요. 잘 봐요. 이걸 신청했다는 건 돈 받고 싶은 애들이니까 얘는 그냥 말소직 기준권으로 봐요. 근데 이를 신청 안 했어. 이 신청자 중에 얘 이름이 없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집 받고 싶은 거야, 집. 이해돼요? 집 받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배당 신청 대상이 아니야. 그래서 배당 신청을 안 했다는 얘기는 내가 집으로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음, 이걸 낙찰받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 내가 낙찰은 받았는데 인수해야 되는 권리거든. 그럼 어떻게 되냐? 돈을 줄 권리를 인수하면 내가 돈을 주면 되는데 이거는 집을 받고 싶은 권리를 내가 인수한 거죠. 뭘 줘야 될까요? 집을 줘야 됩니다. 음, 낙찰을 받았는데 집을 넘겨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 순위보전 가등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낙찰 받으면 그냥 낙찰 받는 돈 거기 배당금에 주고 자기 집도 주고 기부하시면 돼요. 기부. 네, 음. 고개를 저 다들 고개를 젓지. 당연히 자기 집을 주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 그래서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 홍광이라는 사람이 주거 임차인으로 들어왔고 미이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갑구 순위 18번에 나와 있더니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 보여요 이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 제가 왜 권리 분석 3초 권리 분석 그 무료특강 때 했던지 아시겠어요?
매각 물건 명세서랑 현황 조사서만 보면 실수를 할 수가 없어, 사실은.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이 작성하는 거기 때문에, 법원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도 해요. 뭐 권리관계가 복잡하고 그러면은 누가 나한테 또 물어봤거든? 원래 일주일 전에 공개하는 건가요? 막, 아니요. 한 달 전, 뭐 두 달 전 그 경매 사이트에 올라올 때 다 공개가 되는 게 원칙인데, 감정평가가 늦어지는 경우는 권리관계가 엄청 복잡한 거예요. 공무원도 많이 찾아봐야 돼. 그런 경우에 늦게 올린다고요. 늦게 올려. 늦게 올리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런 것 때문이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가등기라는 말 자체가 여러분한테 지금 엄청 어렵죠. 공무원도 이거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계속 앞으로 등기를 치다 보면 공무원을 가르쳐야 되는 일이 많이 그렇지. 20살에 합격한 애가 뭘 알겠습니까? 이 인생을 모르는데 가르치면서 해야 돼요. 아시겠죠? 화내지 마시고 그때 자기 인격 테스트를 하시면 돼요. 저는 아직까지 화를 냈나? 자신이 없네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격이 뭐 훌륭한 편은 아니라서 한 번쯤 화를 낸 것 같아요. 너무 이해를 못 해가지고 배당계에 한 번 화낸 것 같은데 전주지방법원에 있는 배당계에 딱 전화를 했는데 그냥 목소리 자체가 앳됐어. 이미 한 20대 한 중반쯤 돼 보여. 얘들 배당기에 처음 왔다는 거예요. 처음 오는데 뭘 알겠습니까? 채권 계산서 쓸 줄도 모르고 해가지고 엄청 고민을 했던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원하고 가능한 이 공무원을 어떻게 부르냐면 그 구급 주사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계급 말고 나한테 해당되는 업무를 해주는 사람을 우리가 주무관이라고 불러요. 주무관. 그럼 우린 두 가지를 기억해요. 통화를 많이 할 거니까 공무원을 뭐라고 부르냐면 공무원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주무관님이라고 부르면서 통화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계급 부르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 주무관님, 내 업무를 주로 담당해 주시는 분, 주무관님 하면서 계속 대화하시면 됩니다. 나의 어려도 대접해주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듯이 잘 해줍니다. 그 사람도 상사한테 물어보고 다시 전화해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공투 들어가시는 것도 사실 지금 제일 어려운 사건이 뭐냐면 도로인데 인접하는데 건물이 물려있거나 이런 거예요. 그럼 주택 부속 토지가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저한테 분명히 질문하실 거예요. 지금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주택 부속 토지는 주택에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포함돼야 안 돼요? 쳐요. 포함된다 1번. 포함. 좋아요. 좋아요. 자, 이 다음부터는 다 따라하는 거죠. 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주택수 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00만 원, 200만 원밖에 공투 안 했는데 주택수가 하나 늘어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2주택이다, 3주택 돼버리는 거야. 세금상으로 엄청난 한계를 보지 않습니까? 이래서 들어가기 전에 미리 주무관한테 전화를 해요. 그러면 주무관이 얼마나 쫄아가지고 긴장하면서 받는지 알아요? 왜 이런 전화를 주셨습니까? 막 이렇게 물어봐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공동투자를 막 30명씩 들어가요. 그런데 이분들이 다 주택수가 하나씩 늘어나게 되면 엄청난 거 아닙니까? 세금상으로도.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해갖고 건물이 물려있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취득세 발행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현황상으로 컴퓨터 검색해보니까 지금은 그냥 대지로 발행하거나 뭐 도로로 발행할 것 같은데요. 이러면 예, 그 말 믿고 입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잠깐만요.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 줄게요. 이렇게 한다고. 3시간 뒤에 전화 다시 와요. 아시겠죠? 잘 아는 사람은 잘 없어요. 잘 몰라요, 다. 소유권 이전 등기, 가등기가 이게 있다. 입찰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 아시겠죠? 입찰하면 안 돼요. 이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한다는 게 돈을 인수하는 게 아니야. 낙찰을 받았는데 소유권을 넘겨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왜 3초 권리 분석 가르쳐 드린지 아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지금 저를 만났기 때문에 세부 사항을 보고 요약 사항에서 다시 역추적해가지고 위에 거 보는 거 권리관계 재밌잖아요. 이게 재밌으신 분들은 사실 제 강의 듣는 거지. 이게 재미없는 사람은 자기 재능이 이쪽이 아니에요. 가야 돼. 이게 재미가 없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쪽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입니다. 예.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말 미친 듯이 출근하기 싫은 곳에 억지로 끌려가는 느낌을 갖다 또 자기가 약간 마음의 소리를 못 듣고 발견을 못 한 거예요. 이게 막 신나고 재밌다. 그 남들은 미쳤다고 얘기를 할 거야. 이상하다고. 근데 그거 좋은 거예요. 미쳤던 소리를 안 들어보신 분은 아직 인생에 자기 길을 못 찾은 겁니다. 제가 보는 참 잘된 사람 다 미쳤더라고요. 용쌤이 정상 같아요? 미친 사람 진짜 미쳤어요 미쳐. 베스트셀러 8권이잖아요. 미친 거 아니에요? 오늘도 책이 나왔어요. 미친 거 미쳤어요 진짜. 이 강의를 듣진 않겠지? 아무튼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 좋은 거다. 좋은 거다. 저 앞뒤 잘라가지고 편집하지 마요 이거. 악마의 편집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갑구에 두 명이 공유를 하고 있네요. 잘 보세요. 가등기권자가 정은이로 돼 있죠. 뭐 지워지긴 했지만. 그런데 18-1번 부분에 가등기권자 나병철로 바뀌었죠. 이거 뭐예요? 이제 이 정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잖아. 사실 용어만 바뀌었지 똑같잖아요. 응. 본번에 부번이 달려있다는 건 본번에 대한 설명이야. 근데 본번에 대한 설명으로 뭐라고 했냐면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이전됐다고 나와 있어요. 이 용어만 응. 알면 예,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응. 오케이, 주소 같은 거 잘못하시면 경정이라고 나온다 했잖아요. 기억나세요? 등기부를 응. 잘 보는 게 제 그냥 이 수업 과정의 목표입니다. 그냥 여러분이 등기부 보고 이런 걸 파악할 수 있으면 아 가등기 쳐놓은 사람이 정은철이는 나병철로 내가 바꿨구나 3월 달에 1년 뒤에. 그럼 얘가 임의계식 결정해갖고 정병출 쳤어 누가 낙찰 받았어도 다시 누가 돼? 나병철이 가져가는 거예요 소유권. 오케이? 그런데 이 집 하필이면 어디예요? 봤더니 리센츠야 리센츠. 왜 이런 일이 생기겠어요? 응. 이거 엄청 비싼 집이야 이거. 국내에서 사실 압구정 현대까지는 아니어도 좀 쳐줍니다, 이거. 혹시 리센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아파트 잘 모르시는 거예요. 부익남도 여기 삽니다, 지금. 부익남. 여러분, 부익남도 아시죠? 네. 네. 여기를 살게 되면 약간, 먹어준다? 뭐 그런 느낌 좀 있어요. 성공했구나, 뭐 이런 거. 아시겠죠? 자기 삶의 질을 낮추면 다른 데 투자하는 돈이 많아지는 거고, 삶의 질을 한쪽으로 몰면 대치동이나 이쪽으로 가시는 거예요. 뭐 두 개 다 뭐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저는 상가를 하고 지산을 하느라고 제 주거의 질은 좀 낮춘 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게든 가시든 자기의 선택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여러 개를 해보고 싶으신 저 같은 성격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자기의 주거의 질을 좀 낮춰야 돼요. 아시겠죠? 자원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다시 요 가던 길을 했어. 지워버리고 느낌 오시죠? 그럼 18-1번에 두 번 달렸네? 얘가 이전됐어 얘로. 뭘로? 나병철. 요약사항에서 역추적한 거 보이시죠 이제? 요약사항에서 역추적한 거 이제 보이잖아. 이거 보인다고 해줘 다. 아니, 해주지 말고 그냥 다 보이죠? 네? 네, 뭐예요? 보입니다. 자,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제 얘기해봐요. 임의경매를 정병춘이라는 사람이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얘기해봐요. 임의경매는 어떨 때 할 수 있어요? 예, 근저당권 갖고 있거나 물권 갖고 있을 때. 우리가 물권, 채권 구분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응. 아시겠죠? 지금 정병춘이라는 사람이 지금 여기 등장하는데 공유자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공유자면 2분의 1 갖고 있잖아. 2분의 1 갖고 있으니까 자기 지분이 있죠, 지금. 근데 자기 지분이 있는데 이 앞에 어떤 권한으로 인해 가지고 얘가 갖고 있었던 어떤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임의경매로 했으니까. 소송 없이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있었을 거예요. 응. 생각에는 아마도 뭐 공유물 분할 소송 같은 거 했다. 이러면 강제경매로 들어가겠죠. 근데 임의경매로 했으니까 근저당 관계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건 넘어가 볼게요. 여기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임의경매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강제경매는 소송을 거쳤고 얘는 소송을 없어도 갈 수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얘가 공유자야. 까지. 그런데 이제 어떤 게 오는지 봅시다. 이제 인천으로 넘어왔네요. 아, 위에 설명했던 거 다 넘어가고 이제 위치를 갑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매물이에요. 그래서 오늘 질문했던 거 요약하시면 어떤 건지 아시겠죠? 가등기 주의사항 확실히 아시겠죠, 이제? 이건 질문 주신 분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질문 주신 응. 분이라도 이거는 확실히 이해하셔야 돼. 그래도 좀 덜 위험한 가등기 뭐다? 담보 가등기다. 알 수 있는 응. 방법은 얘는 채권 계산서하고 배당 신청을 한다. 소유권 이전 응. 가등기는 3초 권리 분석하는 물권 명세서 나오지만 안 나올 경우에도 배당 신청을 한 사람은 소유권을 받고 싶은 거다. 사람의 마음 유추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거 45호까지 갔던 게 22호까지 왜 떨어졌을까? 100만, 1000만, 2억이구나. 2억 2천. 그렇지. 인천이 있을 수가 없지. 이번 주에는 인천 물건을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하남 다음에 제가 인천 한다고 말씀드렸죠? 무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변경 이렇게 돼 있는 거 봐보세요. 4월 달에, 7월 달에. 하나 더 물어볼게요. 변경이 왜 될까요? 이거 취소. 주관식이야, 주관식. 변경되는 물건 보셨죠? 그래서 그 당일날 아침에 응. 막, 응. 저 확인하고 갈아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네. 왜요? 왜 변경될까요? 경매 취소. 경매 취소, 취하 이런 것도 좀 중요한 네. 단어죠. 네. 네, 취하는 누가 하는 거죠? 취하. 하. 아, 예, 채권자가 하는 겁니다. 좋아요. 응. 누구야? 아, 역시 역시 정경님 채권자.
물건 내용 변경 좋습니다. 이것도 내용이 변경되거나 어떤 소송 절차에 있어서 서류가 하나 접수됐을 경우에 물건 내용 변경이라고 불러요. 그럴 때도 변경이 됩니다. 취소는 아까 누가 취소를 지금 말씀을 하셔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취소는 판사가 직권으로 취소하는 거예요. 이거는 판사 직권 취소는 어떤 거냐면 무잉여 경매라고 해요. 이거 1차 신건에 나왔을 때 한 번 유찰이 됐을 경우에 이것도 직접적으로 취하는 게 아니고 요청이 있을 때만 합니다. 경매 신청자가 받을 돈이 없을 것 같은 걸 무잉여라고 보통 얘기해요. 이거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무잉여 받을 것 같아서 그 사람이 신청을 하면 그냥 무잉여 취소를 해주는 겁니다. 경매를. 아시겠죠? 내가 3순위 정도 돼. 1, 2순위 돈 다 받아고 나면 나한테 떨어질 게 없을 것 같아. 그럴 때 무잉여라고 해서 내가 신고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변경은 그래서 의외로 자주 일어난다. 아시겠죠? 지키고 싶은 물건일수록 그렇습니다. 보이세요? 요 날짜 기억나시죠? 누가? 예, 채권자. 채권자가 기일 연기 신청서를 2번이나 제출했네요. 이게 이제 그 진경님 말씀하신 물건 내용 변경에 해당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채권자가 이 서류를 제출을 해버렸으니까 기일이 연기된 겁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나 봐. 다시 나온 거죠. 아시겠죠? 음. 권리는 이제 아시겠잖아. 권리는 별 큰 지장 없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농협 근저당 선순위 있고 앞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어. 그러면 뭐 그냥 3초 권리 분석 얼른 보는 거지 뭐.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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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요. 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때부터는 이제 경매가 아니다. 뭐다? 네, 아파트 분석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조금은 경쟁률이 높겠죠. KCC 아파트 보셨는가 모르겠네. 그거 5.25억인가에 낙찰됐던데 오늘 보니까. 안 보셨죠? 봤어요? 그거를 제가 5.9억에 거래됐던 실제 매물에서 4천 깎아가지고 5억 5천에 매매될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저기 금액을 썼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러면 그 4천을 안 깎은 걸로 하면은 낙찰일 가격이에요. 아슬아슬하게 낙찰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 상황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이 뭘 기억하시면 되냐면 퍼센테이지로 20% 정도를 분석하시면 돼. 최근 실거래가에서 20% 깎으면 거의 낙찰가예요. 사람들이 25%나 30% 정도를 생각하고 거기다가 최우선 순위를 받아가지고 받아가더라고요. 이거는 여기 것만이 아니라 천안, 청주 최근에 일어났던 제가 검색을 자꾸 하니까 이제 이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검색을 자꾸 해봐요. 제가 지금까지 봤던 한 20건 정도를 계속해서 최근 거에 분석을 해보다 보니까 20% 정도를 최근 실거래가에서 낮췄으면 되더라고요. 이 패턴이 나오더라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 500만 원, 300만 원, 많게는 뭐 한 1000만 원 정도 차이로 낙찰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봐보겠습니다. 별거 없죠? 국이라고 돼 있으면 이거는 뭐 당해세가 될 수 있습니다만 동암 신동 아파트에 만약에 엄청 전세가 사기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종부세가 아닐 거기 때문에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쭉 내려와서 가압류 하나 있고 임의경매 계실은 MST 위반이다. 시간 날짜 보니까 22년 8월이네요. 22년 8월이면 쭉 얘가 그래도 임의경매 개시 결정을 했던 얘가 받을 건 있나 봅시다. 그랬더니 아하 받을 게 없네. 얘가 선순위가 돼버렸네요. 19년. 그러면 농협 거 다 주고 나서 남을 때 여기로 넘어오네요. 물건이니까 얘가 흡수 배당 뒤에 있는 거 쫙 흡수하고 그 다음에 얘가 받네요. 안분하고 난 다음에 흡수 안분 기억나시면 손. 흡수 안분 기억나시면 1번. 좋아요. 좋아요. 아니면 1강 돌려보세요. 흡수 한번 얘기했습니다. 채권 배당이 어려우시면 1순위는 뭘 하라고? 흡수하라고 안분하라고. 써봐요. 채팅창에 흡수해요, 안분해요. 흡수하라고. 열정여행님 탈락. 한 1차. 번. 예, 1차는 안분하세요, 무조건. 1차는 안분. 다시 2번 할 거예요, 2번. 2번. 채권 물건은 이제 알죠? 사주차 왔으니까 채권 물건 알잖아요. 가압류 이런 거 채권이에요, 다. 이거 채권이야, 채권. 전부 다 채권이야. 근저당 물건이야 물건 전세권 물건입니다. 그러면 물건은 흡수하고 채권은 안분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그럼 애초에 물건이든 채권이든 전부 다 1차로는 안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자, 그러면 수학적인 거를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가르치는 분은 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이렇게 합시다. 물건은 흡수, 채권은 안분. 이거는 보통 책에도 다 나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기억해요. 1차는 물건, 채권 모두 안분. 이렇게 메모를 해주세요. 1차 계산 시 물건, 채권 무조건 안분. 그럼 2차 계산 시 흡수
물건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겠지. 무슨 말이냐? 물건이든 채권이든 뭐 10개가 있건 20개가 있건 이거를 낙찰가의 비율대로 싹 나눠서 일단 1차로 안분을 싹 해요. 맞죠? 이 계산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훨씬 쉽다는 게 제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면 안분을 일단 다 하는 건 쉽잖아, 사실. 비례식이잖아요. 1억이면 뭐 여기 2천, 3천, 뭐 비율에 따라서 여긴 1,000, 여긴 500,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우리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이 정도 수학은 되잖아. 그럼 2차로 뭐냐면 2차로는 이제 여기서 물건인 거랑 채권인 걸 본 다음에 물건이 중간중간 껴있으면 물건 밑에 있는 걸 얘가 다 쓱 깔아 올려버리면 되는 거야. 나머지 금액을. 오케이? 그러면 아래 물건이든 채권이든 위에 물건이 다 가져갔으면 받을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계산하냐면 물건은 흡수, 채권은 안분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1차로는 물건이든 채권이든 무조건 안분. 2차 계산 때 물건 흡수 포함 이렇게 하면 그냥 다 나옵니다. 이게 몇 개 없을 때는 편합니다. 몇 개 없을 때는 그냥 눈으로도 보여요, 바로. 이건 물건 다 받아가네. 채권 밑에 없네. 이렇게 보통 돼요. 보통은 그냥 근저당 같은 거 은행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압류감류 이렇게 복잡하게 있을 때는 날짜 계산을 해본 다음에 안분을 먼저 해. 여기 들어있는 금액을 쫙 안분한 다음에 근저당권 중에 제일 높은 게 얘죠. 얘가 여기 무슨 금액이 있든 다 빨아들여서 1억 7,760, 7억 7천, 1억 7,760을 다 가져가요. 그럼 이거 뺀 금액에서 나머지를 가지고 요 날짜대로 안분을 다 한 거 내가 가져가. 음, 그다음에 얘 물건 날짜 얘가 19년쯤 왔네. 그러면 한 이쯤 오겠죠. 얘들 가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19년 9월 밑에 있는 얘들은 얘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얘들은 못 받아 이제. 느낌 아시겠어요? 음, 1차를 물건이든 채권이든 그냥 전부 다 안분해. 쉐리 막 고마. 2차 때 그냥 물건이 싹 다 빨아들여. 쉬울라나? 그냥 다음 주에 테스트. 이거 쉽지 않습니다. 물건 채권 이거랑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순위, 2순위 이거 구별할 때 임차권 설정에 임차권 등기 명령 날짜 보는 거 요거는 전문가도 실수합니다. 아시겠죠? 실수하는 거 다들 보셨잖아요. 이 그냥 많이 해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많이 해본 사람만 알게 되는 겁니다. 저도 꼼꼼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꼼꼼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격이 좀 꼼꼼하지 않으면 자기가 좀 약간 허당이다. 배우자로부터 내가 구멍이라는 소리를 좀 많이 듣는다. 이러면 전 구멍이라는 소리 좀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3초 권리 분석 가르쳐 준 걸 무조건 먼저. 물건 명세 현황표를 먼저 무조건 보세요. 그거는 공무원이 작성한 거야. 그게 잘못 작성되잖아요. 그거 잘못 작성돼요. 좋은 점 하나 알려드릴게요. 공무원이 만약에 물건 명세나 현황 작성표를 잘못 입력을 해놓은 상태로 우리가 낙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근거해서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도 다. 음, 이해되시죠? 네, 이런 적이 저 한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피드 옥션에서 기록해 놓은 거 믿으면 안 돼요. 그거는 직원이 하는 거야. AI를 시켰고 보정은 직원이 하는 건데 보정이 안 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 스피드 옥션한테다가 그걸 호소해봤자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스피드 옥션 검색하다 보면 여러분 옥션 사이트 검색하다 보면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써 있어요. 음, 근데 뭐는 책임이냐면 매각 물건 매수에서는 책임져야 돼. 그럼 공무원이. 그래서 최근에 올라온 건 느리다 그랬잖아요. 느리다 그랬잖아. 확인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겠으면 상관한테 아니면 업무 지침에. 그래서 제가 카페를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는 업무 지침, 공무원 업무 지침 그 매년 발표하는 게 있거든요. 실무 지침. 에이, 그건 나중에. 제가 올려드리면 혹시나 엄청 열정적으로 공부하실 분은 그걸 한번 쫙 읽어봐도 괜찮아요. 아니면 발제도. 농취증이 자꾸 바뀝니다. 음. 나오는 기준이 자꾸 바뀌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공무원들도 바뀌면 혼란스럽겠어요? 안 혼란스럽겠어요? 혼란스러워요. 당연히 혼란스럽지. 공무원들도 실무를 어떻게 대체하는지 모르잖아. 그 실무 지침을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만들어서 내려준다고요. 그런데 그 사이트를 우리가 못 보냐? 아니요, 우리도 다운받을 수가 있어, 국토부에서. 그럼 우리도 보면 공무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못 찾아볼 뿐이죠. 아시겠죠? 그런 것도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동암 신동아 봐봅시다. 매매는 2억 7천 뭐 이렇게 나와 있네요. 80, 82, 82형이었을까? 네, 84였네요. 음, 아마도 이쪽인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다음 금액이 평균값을 제가 아까 보는 거 뭐냐면 11년 9월이네. 2억 5,300 이거 제가 왜 해놨을까? 매매를 이유가 있을 텐데 다시요.
근저당권 설정 11년. 요걸 잡아놓은 건가? 일단 봅시다. 11년에 근저당권을 잡아놨는데 11년 거래 금액을 제가 잡아놨나 봐요. 11년 9월쯤에 봤을 때. 아, 이거. 제가 기억나세요? 지난 시간에 하남에서 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전세금을 모를 때 찾아내는 방법 알려드린 거 기억나세요? 예, 어떻게, 예, 실거래. 아시겠어요? 예. 아실에서 해당 층수의 몇 동 나와 있는 것 중에 비슷한 날짜, 그러니까 소유권 등기 이전되기 한 달 전쯤 날짜, 만약에 6월이야, 그럼 5월이나 4월에 계약된 물건,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 물건을 제가 여기서 어떻게 찾았냐고 이게 빨간색을 해놨냐면, 이거 알려드리다가 까먹었어. 근저당권 설정을 11년 12월에 했잖아요. 소유권 넘어오고. 그러면 요 소유권 넘어온 날짜, 요 빌려가지고 나왔던 요 날짜가 언제냐면 비슷하게 보니까 요 날짜야. 그리고 음. 112동 12층이라는 물건은 112동 12층 1206호죠? 역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얼마에 거래됐는지를 찾을 수가 있어. 이해되시죠? 예, 2억 5천에 산 거예요. 이해되시죠? 23년쯤 됐습니다. 최근에 3억 5천에 거래됐네요. 와, 1억 올랐어. 1억 올랐어. 1억 올랐어. 안 오르는 지역은 아니고, 게다가 10월, 9월, 28일 뭐 보니까 거래가 자주 일어나네요. 얼른 씻어. 전세도 괜찮아. 월세도 이 정도면 준수합니다. 아시겠죠? 누구도 먼저 씻어. 먼저 씻어서 10시 반 전에 들어와야 복귀할 수 있어. 먼저 씻어. 예, 수업에 들어갑니다, 이거. 그 다음에, 평수가 좀 더 큰 거. 큰 거는 요 정도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제가 보여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것도, 찾아낸 것도 그런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금액. 요게 평수가 큰 겁니다. 132고에 84조. 2억 5천 3백 쫙 그어보면 12년도에 2억 3천, 뭐 2억 8천, 2억 5천 6백 있죠. 자, 이제 아파트의 묘미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아파트가 하락장을 겪고 있을 시기. 여러분이 이제 과거를 안 겪어봐서 그런데 08년, 09년, 90년은 데드캣 바운스가 일어나가지고 팍 떨어지고 잠깐 올랐다가 다시 쭉 횡보한 시기예요. 그 집은 언제 샀어야 되냐면 12, 13년에 샀어야 되거든요. 12, 13년에. 12, 13년의 특징이 뭐냐면 요때 84 가격하고 130인 가격, 요 가격하고가 차이가 거의 없죠. 이해되세요? 그런데 지금 다시 올라와 보니까 지금은 차이가 좀 나죠. 이게 만약에 비슷해져 가는 시기가 온다면 그게 이제 집값 바닥을 치고 횡보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은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때에 따라서 판단을 조금은 보류하실 필요도 있어요. 근데 앞에 상황, 완전히 똑같아진 상황이 다시 올 것이냐라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럼 금융위기 상황이었으니까. 아시겠죠? 그다음에 KB 시세로 봤을 때 이건 자주 확인하세요. 그때 저번에 누가 올려주셨죠? 교육님이었던가. 그런데 요거 순식간에 변하는 거 봤죠? 이거 네, 빵 올라가는 거 봤잖아. 지금 3.4억에 잡아놨어요. 그러면 대출은 어느 정도 나오냐? 한 7, 80 진행하면 한 2억 3천까지 나옵니다. 이거 좀 더 많이 나오기도 할 거예요. 아마 초반에 한 사람. 그럼 얼마를 쓰시겠는가? 제가 물어봤어요. 아까 제가 최근 거 다 분석해 봤더니 얼마라고요? 20% 선에서 낙찰이 돼요. 20%. 그러면 최근 실거래 얼마였어요? 실거래. 최고 가까운 실거래. 3억 5천이었잖아요. 입찰가 보통 어느 정도 쓰면 당첨이 될까요? 3,500 두 번 하면 20%잖아요. 그러니까 7천 빼. 2억 8천 정도 쓰면은 낙찰될 가능성이 높다. 왜냐면 사람들이 2억 7천에 6천에 낙찰을 많이 받아간다니까요. 이해되시죠? 음. 이것도 이제 그 해에 맞는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20%로 잡으면 그냥 그 적정가를 딱 맞추는 사람이 되는 거고, 내가 이걸 10%나 15%로 할 거야. 그러면 완전 그냥 무조건 다 낙찰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30%는 지켜낼 거야. 그럼 운이 좋아야 낙찰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패턴 찾는 것도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아실 거예요. 그래서 2.5억 선에 입찰하라고 한 거는 제가 완전 낮게 본 거죠. 1억 깎은 거니까. 근데 사실 2.8억 선에 보면 낙찰이 되겠지. 이해되시죠? 2.5억 선에 받으면 이제 어떤 게 좋냐면 운 되게 좋을 때 낙찰 받으면 어떤 일이 생겨버리냐면 전세 매물이 없는데 얘는 사실 지금 2억 4천이 아니라 갱신가가 2억 3천인 거 보니까 2억 5천에 지금 좀 깨끗하게 청소해가지고 하면 전세가 나을 것 같거든요. 돈이 안 들죠, 이러면. 그죠? 근데 내가 돈을 좀 쓰고 싶어. 그러면 한 3천 투자금 있으면 전세 2.5억 줄 생각하고 2.8억에 받을 수 있잖아. 이해되시죠? 그럼 인천은 3천으로 들어갈 만한 아파트들이 꽤 있네요. 이해되시죠? 오케이요.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봤더니 요렇게. 요거 잘 보세요. 18평. 우리가 들어갈 게 지금 이게 아니라 이겁니다. 이거. 그런데 이 아파트는 요거하고 요게 같이 있어요. 자, 물어보겠습니다. 음.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이 아파트 단지는.
평수로만 치면.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음, 아까 하남에서 제가 18평, 이게 전용 18평이니까 우리가 보는 5구니까 25평 정도 되는 거, 그것만 쫙 모여있는 단지 보셨죠? 그거는 84도 없었고 120도 없었어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비싸게 마련되어 있는 단지는 뭐냐면 고급 기준에 맞춰져 있으니까 소형 평수를 들어가더라도 막 50평짜리, 60평짜리가 있는 아파트가 좋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예, 40평 이상대가 있으면 대형 네. 평수가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기 선호하진 않지만 그거는 그 돈을 내고 그 아파트를 생활해주는 사람들의 어떤 생활 수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소형 평수를 사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형 평수가 들어가 있는데 대형 평수만 있는 건 또 안 좋습니다. 대형 음, 평수만 있는 건 거래가 안 일어나니까 안 좋아요. 이거 수지에 많이 있잖아요. 수지에. 수지 대형 평수 무덤 기억나세요? 예, 거기에 한 10년 동안 가만히 있었던 그 집 샀던 사람들은 뭐 거의 성봉역인가 거기. 지금은 좀 많이 올랐습니다만 지금 오르고 나서 다시 거래 없고 쭉 가는 거 아시죠? 거래가 일어나려면 여러 개가 섞여 있어야 돼. 이런 거를 어, 다층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강남 땅이 비싼 이유가 뭐냐면 강남 땅은 강남 중에서 청담 쪽은 조금 비싼데도 사람들이 접근을 못하는 지역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 강남역 일대나 역삼역 일대는 어떤 곳이냐면 청소해주는 할머니, 아주머니 뭐 이런 분들부터, 그러니까 저 경기도 각 지역에서 몰려드는 사람들부터 최고위층을 엄청 자산가인 부자들부터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한데 어울려져서 사는 공간이잖아요. 이게 계층적 다양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 땅값이 가장 비싸요. 심지어 뉴욕은 이 땅값의 비싼 걸 어떻게 평가를 할까 하면 사회적으로 성소수자라고 지탄받는 사람들까지 많이 옮겨 살 수 있는 지역이면 더 가격이 비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게이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가장 비싼 지역이에요. 미국에서는. 이상하죠? 통계적으로 이상하죠? 한국도 그런 곳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소수자 우린 좀 많이 없어서 그런데 걔네들이 살려면 자기한테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지역이어야 들어가 살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다양성이 좀 보장이 된 곳이겠죠. 이해되시나요, 이거? 예, 계층적으로든 성적 지향적으로든 판단을 하는 사람이 어쨌든 간에 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곳이어야만 땅값이 비싸집니다. 그런데 서울의 강남으로 대표되지만 각 지역에도 이런 곳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거는 고집 번화가일 가능성이 높아. 이해되시죠? 인천에서는요, 부평이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부평구가. 십정동은 부평구에서 조금 소외된 지역이긴 해요. 뒤에 그 보여드릴게요. 부평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네, 인천은 부평이 가장 서울과 가까워요. 번화가 중에서. 이건 수익률표고요. 계산해 보시면 압니다. 저는 2억 6천 원 써놨네요. 이거 8천으로 써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수익률 괜찮아요. 레버리지 하면. 왜 하나도 안 넣어놨나요? 지도를. 이건가? 예. 아유, 씨. 죄송합니다. 제가 지도를 애매하게 넣어놨네. 이거밖에 안 넣어놨네요. 보시기가 좀 어려울 텐데, 이거는 개인적으로 숙제로 내드릴게요. 십정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이 좀 잘 안 들어보셨겠지만 부평구 쪽에서 이미 그 지하철이 지나가려고 하고 재개발 지역이 몰려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재개발 지역이 두 개가 딱 몰려 있죠? 아파트 단지가 이게 다 완성되고 나면 굉장히 괜찮은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부평은 이미 비싸요. 아시겠죠? 네. 그다음 넘어가 볼게요. 화면이 작아가지고 지금 채팅창 치워놓고 막 이래저래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그 근처에서 조금 더 커서를 옮겨 볼게요. 자, 우리가 봤던 거 그대로 설명드립니다. 대지권 미등기라고 나와 있어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이제 무조건 나쁘다고 하면 안 돼요. 대지권 미등기는 신축에 가깝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신축은 좋은 거. 그렇죠. 이거 구별하셔야 돼. 구축은 안 좋은 거예요. 구축은. 구축은 권리상 하자가 있는 거고 신축은 좋은 거야. 아직 구획 정리가 안 돼 있거든. 그러면 앞으로 더 들어올 신도시 아파트들이 있거나 아니면 이게 신축에 가깝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오, 괜찮네. 이거 판상형 타워형. 복합형. 이야. 야, 이거 너무 많이 가르쳤어, 이거. 이거는 그냥 판상형이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타워형의 복합형은요, 약간 삼각형, 그, 열십자 모양 같은 걸로 생겼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겼는데 쭉 길게 늘어나서 판상형의 장점은 있으면서 타워 형식으로 돼 있는 거고, 얘는 봤더니 그냥 판상형이야. 근데 두껍게 뚱뚱하게 지은 거죠.
가운데에 어떤 엘리베이터 내려가고 이런 구조가 아니잖아요. 여기 보이면 여기서 뚫려가지고 옆으로 나오잖아요. 환기가 되잖아요. 여기도 여기 뒤로 보면 환기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창 보이는 거에 대해서 뭐 3베이, 2베이, 4베이 이런 건 아시죠? 여러분 베이가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 소유권 봤더니 이거 신탁 껴있죠 중간에. 아까하고 비슷해요. 개발을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요 회사가 신탁한테 맡겨놨다가 다시 찾아왔죠. 요 구조 가르쳐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네? 기억나시는군요. 이러면 지상권 설정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상권 늦게 찾아오 토지에 대한 지상권 늦게 찾아오니까 구분 지상권 설정돼 있어서 지금 대지권 미등기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고려사항이 있네요. 이거는 만약에 조금 오래된 아파트다. 그러네. 2013년부터 짓기 시작했구만. 오래됐네. 아직까지 대지권 미등기인 거는 여기 관계, 권리 관계가 아직 해결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미등기라고 하는 거는 신도시라 보기는 어려워요. 아시겠죠? 입주년도 13년이잖아. 신도시는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요거는 재개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개발을 신탁회사에 맡겨놓고 했으면 요걸 찾아오는 과정에서 아직 관리 관계가 토지에 있어서는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아시겠죠? 명확하게 토지 관계 구획 정리를 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시죠? 집합 관계에서 여러분이 토지 대장 같은 거 뗄 때도 전유부 떼고 이런 걸 아세요? 전유부라는 말이 뭡니까? 해당 토지 위에 아파트를 올렸는데 각 층에 있는 호실마다 갖고 있는 평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걸 정확히 구별해 줘 가지고 그 토지만큼 전유하고 있다라고 네 소유만큼은 이만큼이야라고 보여주는 게 전유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등기 같은 거 할 땐 전유부 떼시는 거예요. 전유부가 없으면요. 그거는 위에 건물이 없는 거겠지. 이해되시죠? 단독주택이거나 집합 건물이 아닌 거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전유부를 떼라는 말은 뭐냐면 그 집합 건물이란 뜻이야. 그 다음 3초 관리 분석.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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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 이상 없네. 이때부터 뭐 간다? 예, 아파트다. 아파트다. 이것도 사실 볼 필요도 없어.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그런데 용어 때문에 제가 한번 볼게요. 용어 때문에. 어떤 용어? 질권 설명드렸어요. 기억나요? 질권이 뭐였나요? 질권이 뭐였는지 설명해 보세요. 두 가지입니다. 그렇지. 와, 누구야? 야, 근저당의 저당. 이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저당의 저당입니다. 근저당권도 사고 팔 수 있어요. 근저당권도 사고 팔 수 있어. 이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메리츠 캐피탈 주식회사에서 아람누리 대부가 돈을 빌려왔어요. 그러면 얘는 근저당에 대한 질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기억나는지 보겠어요. 일과 전질권은 뭐예요? 전질권. 전질권. 이거 까먹었어. 전자 붙으면 하나 더 가는 거예요. 전대차 기억나요? 전대차? 임대차를 해줬는데 임대차에서 임대해주는 사람 거를 임차 받은 사람이 다시 임대해주면 그게 전대예요. 그러면 근저당의 저당을 받은 요시키가 메리츠 캐피탈 주식회사가 요시키가 다시 저당을 잡고 돈을 빌리면 전질권이겠죠. 1회차에 설명했던 기억나죠? 등기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니까 전질권까지 설정돼 있으면 그거 지키려고 노력을 했거나 아니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대출 받았다는 뜻이에요. 광명시 물건이 있었던 거 기억납니까? 그겁니다. 뭐 이런 건 뭐 권리 관계만 알면 되니까 용어만 알고 일단 이번에 이제 모아놨어. 귀찮아가지고 그냥 아주 다 따로따로 하겠어요. 다 모아놨어요. 월세는 이 정도 돼. 그럼 이제 계산 물어볼 거예요. 질문입니다. 요거 환산 보증금 얼마로 계산할래요? 3천에 120 있고 1억 6천에 55 정도 있어요. 그러면 계산은 요거보다는 요걸로 하는 게 편하겠네. 120에 얼마 추구하실래요? 월세. 두 개로만 하기도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이 임차인 입장에서 얼마 주면 갈래요? 3천 안 내고 너 얼마 보태면 여기로 갈래요? 130이나 140 아니겠습니까? 그죠? 3천에 30 다 갈 것 같진 않잖아요. 1억 6천에 55니까. 만약 1억 6천에 55면 여기 55에다 160 더해야 될 텐데 그럼 210이 넘어가잖아요. 맞죠? 그럼 대략 얘는 1000에다 한 5만 원 정도 붙인 거 아닐까? 15 정도 붙였으니까 135나 130 받으면 나가겠네요. 아직도 이 계산이 안 된다면 다음번에 또 물어볼 거야. 환산월세 계산하는 건 여러분 너무 중요해. 이거 보고 이거 시세 보고 아파트마다 이건 월세 이만큼 받아먹을 수 있겠다고 바로 나오면 이게 뭐하고 연관냐면 부당이득금 계산해서 소송할 때
그 월세 계산해가지고 그 임차인 압박할 수 있다니까. 인도명령 해놓고 안 나가. 그래서 내일 제가 무료특강 할 때 그 임차인 내보낸 이야기를 해드릴 거예요. 이건 도와드리러 간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그 소행님이 요청하셔가지고 도와드리러 소행님 그 지인분 도와드리러 갔었는데 깔끔하게 해결됐어요. 3일 만에 엄청나게.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엄청 지금 감사함을 받고 있는 겁니다. 참 그게 뭐 알고 있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얼마나 고마워하는데. 갑니다. 사학사천이에요. 사학사천. 그러면 이제 제가 원칙 알려드렸죠. 제가 이렇게 뭔가 쉽게 알려드리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20%가 최근 추세다. 퍼센트 계산만 할 줄 알면 지금이 20%인 시기라면 30%인 시기도 있었을 거고 40%인 시기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40%였던 시기가 통계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올해 2월, 1월이에요. 그때 아무도 안 하려고 할 때 경매. 그러니까 그때 샀던 사람은 지금 조금 좋겠지. 지금은 그래도 20%, 그래도 20% 나쁜 건 아니야. 10%막 플러스 된 때도 있었어요. 2022년, 2021년 이럴 때는 110%, 120% 낙찰된 게 너무 많았어요. 기억나지? 갈 거야. 과일이라고 하면서. 그럴 때는 뭐, 그건 불가능하잖아. 손해보면서 사는 건데, 거의. 집값이 그만큼 올라가니까 그렇게 산 거죠. 이거는 20% 깎으면 돼. 4억 4천이니까 8,800 깎으면 되잖아요. 3억 6천 선, 3억 5천 선 정도 쓰면 되지. 그럼 낙찰 될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좀 낙찰을 받아볼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생각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근처가 저기 출근하기가 좋아. 그 마곡 렉처용. 저기 용쌤 회사 출근하기가 좋아요. 여기 옆에가 바로 그 마곡나루입니다. 지금 너무 멀어가지고 이거 하나 사놓고 여기 나중에 제가 여기서 오래 일을 할까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어. 이런 건 다 또 녹화 떠가지고 또 어디 보내지 마요. 이거 짤로 해가지고 뭐 용쌤한테 막 메일로 보내고 그러지 마요. 아시겠죠? 저는 용쌤을 매우 잘 도와드리고 싶고 함께 가고 싶은 그런 주부라고 합니다. 뭐 우리 그럴 사람은 없지만 솔직히 보내지 맙시다. 자, 타고 5천이고 한 1억 차이 나. 이러면 괜찮아요. 수도권에서 1억 차이 나는 게 있으면 매물 괜찮고요. 만약에 서울에서 두 개가 1억 차이 난다. 이러면 갭 투자 들어가야 돼. 시기가 가까워 온 거예요. 그날이 이르는 거예요. 이르는 거. 지금 2, 3억 차이 다 납니다. 갱신했는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는 이 갱신 금액보다 높게 해볼 거예요. 지금 보면 전세가 강세가 있어가지고 이때 매수를 봤더니 전세 매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한 3억 7, 8천 써도 될 것 같아요. 상태가 완전 좋으면. 너무 저층 말고. 저층은 감가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 만약에 1, 2층, 3층 이런 물건 사실 거면 3, 4천 싸게 사셔야 됩니다. 평균 거래가보다. 아시겠죠? 그냥 3, 4천은 깎아지는 거예요. 지금 전세 금액으로 봐봐요. 실사용 가치도 얼마나 깎아졌는지. 3억 5천에 8층인데 2억 8천 6천에 14층이잖아요. 차이도 크게 안 나는데 한 달 차이밖에 안 나는데. 그럼 사람들이 그만큼 1, 2층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1층은 그나마 어린이집 선호합니다. 어린이집. 근데 어린이집 하실 분이 많지 않겠지 뭐. 인구도 줄어드는데. 그다음 수익률 어떻게 나오냐? 예상 날짜가 3억 7천원 잡았습니다. 제가 아까 어떻게 말했죠? 20% 빼라 그랬죠? 20% 빼면 얼마야? 4억 4천 8천 빼면 3억 6천에서 내가 받고 싶었으니까 나 좀 더 높였어. 내가 받고 싶었으니까 내가 좀 더 높였어. 제가 이 수익률 표현 여러분들 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그냥 사실 경매 물건 검색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 보거나 내가 어떤 매물을 봤어. 그럼 이거 너 보고 그냥 무조건 하는 습관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거 핸드폰으로도 되시잖아요. 엑셀 요즘에 보면. 그냥 눌러보면서 다니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감이 잡힙니다. 감이. 감이 잡혀요. 매매가 4억 4천에 되면 저 3억 7천 쓰면 그냥 잘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전세 3억 5천 줄 수 있잖아요. 주인님 저 2천 드려갖고 이거 사놓고 그냥 기다리고 있을까 싶어요. 아시겠죠? 제가 용쌤한테 이제 오래 일한다는 가정하에 마곡은 너무 비싸거든. 10억짜리, 20억짜리 집 들어가면 뭐 저는 집에다 그런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 할 게 얼마나 많은데. 진짜 많아요, 할 거는. 만약에 저 같은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없긴 하겠지만 좀 많이 해보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경험을 하시고 아닌 분들은 집을 먼저 높이세요, 급지를. 둘 다 좋은 투자 방향이에요. 이를테면 대치동으로 먼저 들어가시거나 잠실로 먼저 진입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기가 좋아하시는 대로 하셔야 돼. 저는 좀 경험이 다양한 게 좋아가지고 이런 게 여러 번째 해보는 거고요. 이 건물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제가 이걸 조사한 이유는 마곡 발전이 되면 될수록 마이스가 들어온 다음엔 여기 조금 더 오를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통 좀 갖춰진 다음에 공항철도가 있어서 마곡이 마이스 들어오고 지하에 뚫리면서 저기 일자리가 조금 더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면 한 1억 정도는 금방 올라갈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좀 시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직 안 가봐가지고 모르겠는데.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거는 제가 뭘 시켜 드리려고 한 거냐면
재건축 설명드리려고 한 거예요. 또 오버됐나? 근데 오늘 오버 예고했습니다, 오늘은. 아시겠죠? 오늘은 오버를 예고했으니까. 나가지 마세요! 나가지 마. 재밌게 하고 있잖아요. 나가지 마요. 아시겠죠? 예, 1층 이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극동 아파트라고 하는 걸 보세요. 보세요. 지금 아파트 상으로 봤을 때 층수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층이죠. 무조건 좋아해, 무조건. 무조건 좋아해. 왜 좋아해? 옆에 쓱 봐. 전용 면적이 22평짜리예요. 깔고 있는 토지 배경이에요. 20평이지. 없어, 이런 거. 없어. 이거 원주에 있는 단계 주공 정도가 이런 정도 있었을까 싶어. 없어요. 이러면 재건축을 해도 내는 돈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돈을 돌려받을 겁니다. 아시겠죠? 이 토지에다 위로 쌓아서 올린다고 쳐봐요. 내가 대지권이 한 7평이나 8평 혹은 10평으로 줄어들어. 절반 줄어들었잖아. 그만큼 차익은 돌려받겠지. 아무리 건축비가 많이 나와. 재건축은 이런 데 투자하는 거야. 어? 서울에는 없어요. 지방에도 거의 없어요. 지금 인천에 이게 있어서 놀랬습니다. 계산동에. 물론 좋은 지역은 아니더라고요. 지하철은 좀 멀어. 인천 지하철만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음, 권리상 문제 없죠. 문제 없죠. 주거 임차인 있긴 합니다만 전입신고 확정일자 2칸 비어 있으면 문제 없는 겁니다. 대항력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문제 없네요. 근저당권 이전은 했을 때 뭐 문제 없습니다. 요 사진 너무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그리고 사진 마음에 들어 전에 이거 보여 여기? 뭐라 써 있지 여기? 계산동 어쩌고저쩌고 재건축 뭐뭐뭐뭐 이렇게 보이세요? 이런 플래카드 걸려 있으면 뭐 재건축 단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지의 특징 쓱 봐도 이 가격보다 뭐 훨씬 싸야 되는데 지금 이 가격인 거예요. 52가 뭐 2억 2,500, 2억 58백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가격 봐봐요. 3억 5천이 지금 거래되는 게 72 타입입니다. 이거 우리가 보는 거는 5구가 이 정도였고요. 5위가 72 타입이 3억 5천에 거래가 되는데 말이죠. 최고가는 4억이었어. 그런데 봐봐. 이때는 뭐 사람들이 광풍광풍 하던 때라고 기억하니까 뭐 그랬다고 쳐요. 그런데 인천 이때에 비해서 거의 3, 40% 다들 빠진 거 아시죠? 이게 빠졌나요? 가격 안 빠졌다고 보여 차라리. 19년부터 봐봐요. 광풍이 불 때 쭉 올라서 계속 오르고 있죠. 그러니까 재건축 시점이 이때쯤 터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더 이상 빠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죠. 오케이? 예, 그런 겁니다.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 자체가 갖고 있는 이익이 너무 커요. 이게 사업성이 너무 좋아. 왜 사업성이 좋아요? 깔고 있는 땅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면적이랑 같아, 거의. 보통은 절반 정도 되면 사업성이 높아요. 그러면 얘는 사업성이 2배 높잖아요. 초반에 강의할 때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전용, 용적률이 한 200 정도 되면 괜찮다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서울 수도권에 용적률 200이면 괜찮아. 200이면은 절반인 거잖아요. 맞죠? 내가 깔고 있는 토지가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절반이면 200인 거잖아요. 얘는 근데 거의 100 나오잖아, 100. 그럼 걔보다 2배 좋은 거예요. 수익성이. 오케이? 재건축 좋아하시는 분은 괜찮다. 근데 이거를 다 지어질 때까지 좀 버텨줄 것도 사실 필요하잖아요. 재건축 지역은 어, 여러분이 대치동 음마아파트 보면 알지만 전세가가 엄청 낮다 그랬어요. 기억나시나요? 근데 얘 어떠냐? 전세 괜찮아, 이 정도. 7이 1억 8천 정도 갱신 나오니까 2억 줘도 깨끗하면 나갈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엄청 괜찮은 겁니다. 재건축 치고. 월세 줘도 수익률 나쁘지 않아요. 4,040이면. 요거 이쪽으로 살짝 옮겨보면 4,040이니까 2,065야. 살짝 옮기면 한 70이나 80 정도로 환산할 수 있겠죠? 물론 수익률은 좋지 않습니다. 하나면 이거는 중간에 잘못 끼어 들어갔어요. 이거 왜 끝났지? 네, 여기까지 하고 끝냈나? 네, 여기까지 하고 끝냈네요. 뒷부분에 뭐가 좀 잘린 느낌인데? 잘린 게 아니구나. 추가로 별도 질문을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 때문에 지금 뒤에 좀 커트를 한 것 같은데, 그 다음 주로 미룰게요. 그 잘린 게 아니라 다음 주로 미뤘어요. 다음 주로 미룬 게 뭐냐면, 음, 질문을 어떻게 해주셨냐면, 한 집이 경매 여러 번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1번, 없다 2번. 그렇지.
한 집이 여러 번 경매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경매 사건 번호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같다 1번, 다르다 2번. 다르다. 경매 사건 번호가 다릅니다. 그럴 때 감정평가는 한 번 한 걸로 종료된다. 매번 다시 한다. 1번, 2번. 예, 매번 다시 합니다. 감정평가 3번 연속돼 있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당에 있는 아파트를 질문해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그거 설명드리려다가 그거 다음 주로 미뤘습니다. 시간도 충분히 오버가 됐고요.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할 때는 여러분이 하나의 물건이 경매로 여러 번 나오는 물건이 있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신건이 한 일주일, 2주 전까지 감정평가가 안 입력될 수도 있는가? 이런 거 한번 해볼 겁니다. 예, 안 입력될 수 있어요. 그거 권리관계 복잡해졌을 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동지분으로 여러분도 아마 아파트 지금 그렇게 갖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살고 있는 집이 지금 남편하고 2분의 1씩 되시는 분 있으신가요? 있다 1번, 2분의 1 아니다 2번. 아니다. 공동지분으로 돼 있으면 남편 것만 넘어가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보통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러다가 나머지까지 같이 넘어가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러면 경매가 2번 진행돼요. 예, 그런 분당의 물건이 하나 나와서 여러분이 시간차라고 말씀해 주신 분이 있어 그거 설명드리려고 했다가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질문 있으시면 이제 말씀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몇 명 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실거래 반등 요인에 대한 확정. 아 이거 18페이지 있다고 그랬나요? 18번 어디 있었지? 있었으면 제가 말을 했을 텐데. 아 지난 강의에 그럼 지난 강의 걸 한번 봐볼까요? 지난 강의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18, 8. 어? 아닌데? 어디요? 채팅. 이 물건의 특징 3번째. 실거래 반등 요인. 아, 여기. 아, 진짜 봉사인가요? 지금 보면서도 몰랐네. 다시. 실거래 반등 요인에 대한 확정이면 최저가 입찰을 권고한다. 이 무슨 말이냐? 위에 보시면, 음, 이게 금매가 8억이고 실거래가 6.9억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실거래 기준으로 봤을 때 실거래가 반등을 했다라고 보시냐 이거죠. 금매가 8억이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물건 자체가 아마 이쪽인가? 이건 시장 교란이고 요건 것 같은데. 예, 요거. 6.9억의 최고가는 나와 있는데 지금 호가가 거의 8억선이에요. 그럼 시장에 매수가 강해지고 매도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다 걷어들였다는 뜻이죠. 한 뭐 괴리가 있잖아요. 1억 정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시장을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게 시장이 강동 지역, 하남 지역이 살아났다. 그러면 이 가격보다 1억 더 주고 살 만한 사람이 나오는 거잖아요. 점점. 지금 실거래가가 9월이니까 안 찍혔을 수 있지만 10월에 거래가 만약에 됐다 치면은 7억의 거래가 있을 수도 있고 7억 5천, 8억 이렇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예. 제가 그 말씀 드린 겁니다. 그런데 자료 만약에 안 보여요. 자료가 안 보여요? 네. 네, 다시 화면 공유를 할게요. 화면 공유 됐는데? 다시 자료가 안 보이는구나. 어떻게 하면 공유가 되지? 새로 공유. 화면 보여요? 예, 보입니다. 채팅창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6.9억의 거래가 실거래가 됐는데 지금 호가는 8억 선에 나오고 있어요. 금매까지 포함해서. 그러면 얘 1억 정도의 괴리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에. 근데 이게 자기 판단하기에 실거래가가 반등한 거다라는 확신이 서면 요거 금액이 이만큼 나왔잖아요. 얘가 지금 거래 금액이 7억 2천에 나왔잖아. 그러면 한 번 더 유찰될 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겠죠. 6억 9천에 실거래가 됐으니까.
아까 20% 제가 기억나요? 최근에 낙찰되고 있는 추세를 보니까 6억 9천에 뭐 최근 실거래가 있으면 거기서 20% 깎아가지고 6천이니까 6,900, 7천, 6,900이니까 1억 한 2천 깎아가지고 들어가면 한 6억 선 초반이나 5억 전 후반에 들어가면 보통 낙찰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렇게 되면 아직 금액이 안 떨어졌다. 한 번 더 떨어져야 되잖아요.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이 지역이 지금 뭔가 다르다고. 이 지역이 지금 우리가 흔히 분석해오는 20% 깎아서 들어가면 낙찰이 되는 그런 지역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부동산에 여러분 실거래 현장을 가보면 분위기 자체가 야, 지금 7억짜리 물건이 어딨어? 7억이면 받아와. 되게 좋아. 이제 8억에 팔 수 있어. 이렇게 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죠. 그건 여러분이 현장을 가봐야 돼. 이거는 그냥 현장에만 답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누가 강의에서 알려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보시면 그 만약에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다. 네가 7억 2천에 받아갖고 와? 그럼 내가 8억에 무조건 팔게. 대기세 있어. 이러면 아무도 안 들어가려고 할 때 그냥 이 가격에 들어가 버리는 거지. 최저가에. 7억 2천에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건 사실 베팅이죠. 베팅. 알겠죠? 근데 금액이 너무 클 때는 베팅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남 이쪽 할 때는 조금 여러분한테 강하게 추천은 안 드린 거예요. 지금 이 강의의 목적 자체가 소액으로 내진 마련인데 7억 2천이 소액인가요? 이거 대출 풀로 받아도 1, 2억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 소액이 아니잖아. 그래서 약간 제가 움츠러드는 목소리로 이런 지역도 있고요. 뭐 이러면서 분양은 이런 것이고요. 대지권 미등기는 개념을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판매 특약 이런 거 다 설명드리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등기를 보다가 모르는 용어가 그냥 저는 거의 저를 만나고 난 다음 사람들은 한 반 정도로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반이어도 유추도 가능한 거지. 이를테면 경정 바꾸는 거지만 아까처럼 이전 이런 거를 바꿔서 지금 단어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한테 안 배운 게 나와도 이런 의미 아닐까 하고 추론할 수 있잖아요. 제 목표가 그건데 뭐 저는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패러다임과 상상력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상상을 막 여러분이 다 하는 상상을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항상 뭐 저는 행복하게 강의를 하고 마쳤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 주세요. 어, 끝나거나 다시 한번 보신 다음에 질문하시면 제가 또 답 친절하게 해드릴게요. 제가 원래 친절하는 컨셉은 아닌데 친절하게 되네요. 여러분 저를 친절하게 만들어 주셔서.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채팅창에서 또 만날게요. 고생하셨습니다.